지방 자금들이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 돈은 쏟아붓는데 거기에는 효과가 없고, 돈은 계속 산에다 쏟아붓는데 그 산은 좋아지지 않고 어딘가에 강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지로 정부가 지출,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늘린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복지를 가장해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현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18년도에 대졸점이 300만 원인데 음아파트 17억입니다. 17억. 자, 뭐냐면 소득 증가는 20배가 됐는데요. 자, 집값 상승 68배가 됐어요. 소득 증가를 막 시키지만은 이런 부작용들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20배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상위 그룹들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훨씬 더 증가가 많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일반 사람들의 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더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게. 지금 파리 대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를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8월 20일 오늘 그 뉴스에는 소득 주도 성장 수정 열려 있다. 자, 완전히 한 발 뺀 겁니다. 기업의 주식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주택이 뭐 지방인 미분양이니 이런 뭐 우리 단순한 논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더 큰 거시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부동산 정책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살려야 되고 지금 미국, 중국 통상 압력 때문에 기업 부실 급증하면은 1차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는 내수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집값이 단기간에 떨어질까 오를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단기간에 떨어지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지난 2번 시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부동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엄청난 그 돈은 풀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많이 발전을 못하고 그 취지에 맞게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잘 된다. 자,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만 계속 그 상승을 하는 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비슷하게 제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경제계라든지 또는 그 학계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시장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꼿꼿하게 나가는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경제 지표들이 다 무너지고 있죠. 자, 취업자 다 무너지고 있고 전환율, 고용률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꺾이고 있죠. 뭐 반도체 말고는 우리나라 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극화된 뭐 자영업자 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많이 한 3만 명 정도가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성장률이 다 안 좋습니다. 자, 저소득층 지금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데도 저소득층 소득만 줄었다 이런 지금 경제 지표가 완전히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랑은 반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반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비난들이 많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소득주도 성장 한계 맞은 일자리 정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리고 뭐 자영업자 반발하고 문재인 정부 성장 한계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야3당은
철회를 해라, 이제 경지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간의 유연하게 나왔었죠.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은 유지하는데 정책은 유연하게 하겠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수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지금 이건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 해결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들, 우리나라 지금 뭐 문제 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통상 압력 및 기업 부실, 국정 혼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 유치 위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내수산업 육성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뭐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사실은 되게 희한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제가 제안 비슷하게 했는데 뭐 오늘 보니까는 뭐 다 안 한답니다. 그냥 다 안 하고요. 지금 다 안 하고 어떻게 한다냐고 하냐면 더 강화하라는 신호다. 지금 이만큼 부었는데도 이만큼 부었는데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든 경제 지표들이 거꾸로 가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이제 그걸 더 지금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뭐 시장의 신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 정책 기조 변화는 아예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장하성 경기기획실장이 지금 말을 했었고, 장하성 실장이 지금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필요는 이제 2000에서 2017년 동안에 비중들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제 비중은 안 좋아졌지만 사실 소득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 비중 갖고만 말할 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다른 비중이 더 많으냐, 이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냅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계 소득 비중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 기업 소득 비중은 증가가 됐다. 그래서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 잘 산다. 이제 기업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됐다. 그래서 다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세계에는 없는 이론을 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1,000억을 벌면은 그거 1,000개의 기업이 1억씩 버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이익 많이 내면 중소기업과 나눠라 밀어붙이는 정부. 협력 이익 공유제 연내 통과해서 뭐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경제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유례없는 제도다. 각종 부작용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미국 들어가서 아마 기업하려는 회사들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고용지표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세계 유례 없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돈을 되게 많이 푸는 게 문제가 된다. 돈을 되게 많이 푸는 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정책을 변화 없이 계속 푼다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영업자 지원을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너 많이 올려줘라. 네가 올려주면 내가 그 이상 너한테 돈을 지원을 할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냥 나라에서 올려주는 대부분을 지원금으로 돈을 다 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죠. 지금 뭐 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54조가 풀렸다고 하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4대강 사업으로 20 몇 조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어촌, 뉴딜 등 SOC 사업에 8조 7천억. 이 SOC 사업은 일자리를 나라가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그런 SOC 사업이 뭐 우리가 뭐 도로를 건설해서 산업이 발전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입니다. 뭐 국민체육센터 막 어마어마하게 건설한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설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촌 유대 항만을 좋게 해서 이제 관광객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재 알림 시설, 도시 바람길 숲 좀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간에 돈은 더 풀린답니다. 자, 돈은 더 풀리고요. 주택 안정화 시장을 반한 정책들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성 대상 지역 이렇게 큰 범위고 이제 투기 지역이 가장 큰 건데 투기 지역 더 지정한답니다. 투기 지역 더 지정하면 어떤 효과 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인데 투기 지역 지정하면요. 그 지역에서는 그냥 대출이 하나밖에 못 일어나는 것 밖에 투기 과열지구와 또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서울 전체는 투기 과열지구죠, 그렇죠?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봤자 서울시에서 특히 더 많이 오른 곳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봤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죠? 파리 대책 작년 건데 세대당 이제 대출이 하나밖에 안 일어난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세에 끼면 어차피 대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없는데 뭐 투기 지역으로 더 지정한다고 하면 파리 대책 때 있는 대로 다 지정해봤자 지금 수요 공급이라든지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해결을 못하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이라는 심리적인 거를 보면요, 가장 두려운 게 문제죠. 이제 한번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려움은 불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두려움.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 그럼 불안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갈등하는 거잖아요.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갈등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게 이제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 그러니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 이제 결정을 못하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갈등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이 결국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안정적인 시장이 아닐 때 폭등이 일어나잖아요. 이 불안한 시기라는 게 가장 크게 경제를 요동칠 수 있는 요인인 겁니다. 부동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급락을 하든지 또는 불안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든지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불안이라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시기에서 지금 정책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 장하성 절대로 안 변하고 지금 뭐 부동산 지금 또 서울시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이라는 게 투기 지역 조금 더 지정하고 뭐 부동산들 막 다 때려잡아가지고 뭐 지금 불법행위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불법행위랑 무슨 가격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 불법으로 다 모든 게 가격이 왜곡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행위 근절시킨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김현미, 박원순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단기 시장 안정 효과 안정될까요? 보류라는 게 안정되나요? 보류는요, 모든 것을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보류라는 것은 여전히. 어차피 모든 가격은 미래에 대한 가치로 가격이 지금 현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데 가격이라는 건 뭐 주식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 보류했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안정이 과연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을까요? 노후된 곳을 어떻게 폐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의도 아파트 몇 년생인지 아세요? 여의도 아파트 71년생입니다. 71년생. 여의도 시범아파트 71년생입니다. 예. 40년이 훨씬 더 지났죠. 그쵸?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인도명령 다 떨어지고 법원에서 판결 다 났잖아요. 그럼 비워놓을 겁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금 묶여있는 돈이 얼만데.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코레일 이자가 얼만데요. 그걸 어떻게 개발을 안 하고 냅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대해서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규제로 공급 더 위축될 수도 대책 앞두고 시장 부글부글. 이건 8월 27일 오늘 뉴스입니다. 그래서 부글부글의 똑같은 말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부글부글의 동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에 다른 것 뿐이고. 그래서 시장에 돈은 결론 내버리면
시장의 돈은 더 풀립니다. 시장의 돈은 더 풀리고요. 변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보다 더 불안하게만 만들어 놨어요. 더 불안한 상태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소득주도 성장 더 유지하는 거고, 뭐 똑같이 지금 뭐 보류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검토하는 것 뿐입니다. 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할수록 항상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금값이 오르고 달러 값이 오르고,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에 자본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막 도표 같은 거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임대 사업자 이런 등록 건수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늘어난 것들 다 여러분 다주택자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은 지금 벌써 한 파스 다 움직였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불안 요소에 떠는 사람들은 사실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이에요. 실수요자들 기존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지역들 다 놓쳤습니다, 이미. 다 놓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이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핵심 지역에 보통 다 들어가고 싶어 했겠죠, 실수요자들은. 근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정보가 빨랐던 사람들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다주택자로서 뭐 지금 여러 개 취득한 사람들 우리가 건수만 봐도 알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핵심 지역들 거래량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이런 지역들 중에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개발지 같은 데에는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그리고 서울시와 붙어있는 인근이 아니라 아예 붙어있는, 접해 있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입주를 앞둔 다산 신도시 향동지구, 이쪽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서울 도심에 대해서 지금 집이 모자라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멀리 가면은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붙어 있는 곳이 앞으로 뜰 가능성이 높죠. 광명 같은 경우는 벌써 불붙기 시작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지역들. 그리고 핵심에선 벗어났지만은 대단위로 개발되는 뉴타운 위주들. 나홀로 단지로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대단위로 개발되는 핵심 지역은 아니었지만은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지금 어떤 뭐 GTX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곳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청량리 역세권 GTX가 지금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겹치게 되죠. 그 일대 굉장히 지금 뜨겁잖아요. 정농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뭐 32평 거의 12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이문 뉴타운, 그리고 장인 뉴타운은 이제 가운데 역사 개발되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서울시 인접해 있는 광명, 다산, 향동. 앞으로 뭐 추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그린벨트 조그맣게 많이 풀 겁니다. 100% 확실하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해드릴 거고요. 기존 아파트들 중에 관악구의 신림동 쪽, 금천구의 시흥동 쪽, 강서구 쪽에서는 이제 마곡지구 옆에 내발산동, 그리고 염창동, 그리고 노원구 쪽에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핫해지면서 거기 외곽에 있었던 은빛마을, 수락산 인근 일대들, 그리고 월계동 일대들도 굉장히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입주 예정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석관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 녹번동 이런 데들이 지금 그동안에 동네에서는 소외됐지만은 입주를 앞두고 입주하면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대강 지금 현황 사항들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돈은 더 풀린답니다. 돈은 더 풀리고 지금 뭐 청와대 자체 내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안 움직이려고 더 큰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야 청와대에서 받아줄 때도 사람이랑 이 명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소리로 정치계와 야당의 그 정도의 목소리로 청와대가 받아주면 자기의 정책적인 부분을 실패를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약간 유연하게 지나가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서 좀 많이 해달라 제발 애원할 때까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해줄게 하는 약간의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급하게, 제가 이런저런 예상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전혀 반대적인 정책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본은 더 풀린다라고 해서, 지난 2시간에 이어 조금은 급하게 한번 좀 세 번째 시간을 좀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계속 순간순간 저희가 시장에 중대한 사안이 생기고 할 때마다 한번 계속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셔가지고 저희랑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정책에서도 답을 찾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답사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브리핑과 현장에서 결론을 내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할 겁니다. 지금 이만한 박스 안에서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혼자 재밌게 말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만한 박스 안에서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현장으로 저희가 무조건 나갈 거예요. 진짜 현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왜 지금 전라도 광주의 32평 아파트가 6억 5천까지 올라가는지, 마곡지구는 어떻게 변하며 청량리는 어떻게 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계속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